박한우라고 합니다. 오늘 달성조립도서가 저번에 처음 왔는데요. 오늘 또 토요일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1시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즐겁고 또 유익한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여기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부터 해서 또 나이 지긋한 또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앉아 계셔서 제가 눈높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야 될지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 분씩 봐가면서 적절하게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에 2003년도에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은 제가 10년 전에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흰머리가 좀 많아졌고, 여기 사진은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하는 행사에서 제가 초등과했는데 2017년도 사진이에요. 흰머리가 조금씩 이제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빅데이터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례들을 좀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재미없는 것 같으면 저한테 신호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내용을 좀 이렇게 적절히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단어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정말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크다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크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많다.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정의의 가장 핵심인데요.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그래서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중요해?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복잡해졌어.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복잡해졌는데다 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가 너무나 빨리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 당장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언제 처음 왔어요? 2008년도에 국내에 아이폰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이폰이. 국내에 2008년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는 PC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PC에서 해방이 되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고 친구들한테 포스팅을 올리고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는 누구나 데이터들을 막 생산하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당연히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 또한 그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데이터를 넘어서서 이제는 텍스트에다가 이미지에다가 동영상에다가 오디오에다가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빅데이터라는 용어에는 크다는 뜻도 있지만 다양하다, 복잡하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것만큼이나. 해석은 누가 하느냐? 바로 저와 같은 이런 사회과학자들이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많아졌는데, 예전에도 데이터가 많았어요. 그럼 과거하고 무엇이 차이가 됐냐?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데이터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데는 제가 석사하면서 공부했던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였냐면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거였어요. 주민등록 번호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앞자리 딱 보면 이 사람의 생년월일을 알 수 있죠. 뒷자리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혹시나 관리는 없겠지만 경찰서는 딱 보면 출생신고를 어디에 했는지도 알아요. 왜냐하면 뒷자리 번호가 출생신고가 어디에 했는지 그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과거에 공부했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었어요. 구조화. 구조화라는 것은 우리가 엑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이렇게 분류를 바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구조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비구조화 데이터, 비정형화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는 기존에 학교에서 가르쳤던 게 다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다 소용이 없어. 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구조화된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막 SNS에 올라오는 포스팅들은 다 비구조화된 거, 비정형화된 데이터들 이런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박사를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 구글이라는 회사가 97년도에 나왔어요. 97년도. 이제 그때 구글이라는 회사가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하고 어떻게 하면 잘 조직하고 분석할지를 생각해 낸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데이터가 정말 많아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PC 사면서 뭐 얘기합니까? 스펙을 얘기해, 스펙을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면 기가바이트냐 메가바이트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10년 전에는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회사 이름이 테라바이트예요. 테라바이트라고 여기 돼 있어요. 이 테라바이트는 기가바이트가 1000개가 모이면 테라바이트가 돼요. 이 회사 이름은 왜 테라바이트라고 하냐면 테라바이트 시대는 앞으로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회사 이름 우리는 정말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회사도 없게 테라바이트라고 회사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외장형 하드라고 하는 거 있죠? 네모로 간단한 거. 그렇죠? 외장형 하드가 테라바이트 대부분 다 갖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불과 10년 전에는 테라바이트라고 회사 이름이 자기들이 빅데이터 처리하는 회사라고 했는데 이제 예전에 그거 불과 몇 년 전에는 테라바이트의 외장형 하드는 크기가 제 여기 손가방의 절반 정도 돼서 외장형 하드를 담고 다니는 가방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렇게 데이터의 단위가 있지. 그리고 컴퓨터도 살 때 이제 메가바이트 얘기 안 하잖아요. 기가바이트 얘기 안 하잖아요. 하드 할 때 테라바이트 얘기하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게 되는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결국은 스마트폰이 있었던 거예요.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막 생산하고 특히나 데이터를 생산하는 그 채널로서 SNS가 있었는 거죠. SNS.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언론 보도로 이제 이 당시가 2010년에 진행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국내에서 이러한 SNS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러한 그 사례들을 보여주고 그러한 것의 어떤 좀 의미들을 보여주고 그러한 절차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것이 새로운 시장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언론들 그다음에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것이 불과 이 세상에 온 것이 빅데이터라는 용어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언제 등재됐냐 봤더니 2013년도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재된 거죠. 학문에서도 이런 빅데이터 분야가 등장한 게 불과 2010년 전후 12년 이랬어요. 과학동화라고 하는 거, 도서관에도 있는데 이 과학동화라는 게 이제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가방끈이 길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제 과학동화 기자들이 대부분 다 석사 이상이에요. 여기도 2012년도에 여기 특집호를 만들었어요. 빅데이터 쪽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박한우 영남대 교수의 연구실에는 구석구석 컴퓨터가 숨어있다. 이래서 이제 과학동화에서 이와 같이 이제 경산에 제 연구실까지 오고 해서 10년밖에 되지 않았는 거죠. 이 빅데이터의 시대가.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대는 결국은 우리들 주변에 이제 와서 우리들이 어떠한 그렇죠 생각들을 하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를 다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찾아내고 특히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선거 분석에서 많이 하는 거죠. 선거 분석. 선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후보를 많이 지지한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또한 그 후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후보에 대해서 성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기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동화에 제가 깨알 같은 자랑을 하면 과학동화의 문과교수가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출연하는 건 저 같았다고 얘기하는 문과교수, 저는 문과거든요. 이공계 교수가 아니라. 자, 그럼 결국은 이 빅데이터 세상을 이렇게 열어놓는 것의 중심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어요. 후반에 누가 시작했을까? 바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시작했어요. 구글이 1997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던 창립자 2명,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거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인터넷은 말 그대로 넷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케이블이에요.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관 혹은 전기 케이블처럼요 그냥 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물리적인 그런 케이블에다가 정보를 어떻게 보낼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HTML이라고 하는 거예요. HTML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인터넷에다 적용하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막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마치 정보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 그래서 거미줄을 뜻하는 영어가 웹이죠. 웹. WEB. 웹. 그럼 그게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월드와이드. 월드와이드가 전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198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구글이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 2명이 9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에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웹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생각하고 박사과정을 그만두고서 어떻게 97년도에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내용은 구글 북스라고 해가지고 1800년도부터 2019년도 엄청나죠? 1800년도부터 2019년도에 영어책을 다 스캔해서 가지고 있어 구글이. 그럼 이 영어책 속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셜록 홈즈, 프랑켄슈타인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1800년도부터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최근에 언급도가 많이 떨어졌죠. 셜록 홈스하고 프랑켄슈타인의 얘기에는 영어책들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1800년도.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해봤어요.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영어책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얼마나 관심사가 있을까 보니까 쭉 관심사들이 1800년도부터 한국, 중국, 일본, 그렇죠? 녹색, 빨간색, 파란색이잖아요. 쭉 가다가 1980년도 쭉 비슷해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 1990년대가 되면서 어떻게 한국하고 일본에 대한 관심사는 뚝 떨어지는데 중국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들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데이터는 거죠. 데이터. 그렇죠? 이 데이터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가지고 왔는지를 이제 연구자가 혹은 데이터 분석가가 찾아야 되는 거죠. 찾으면서 거기에서 의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텍스트 분석을 해가지고 단어 구름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 의미들을 찾는 것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의미와 가치들을 이제 찾는 것이 이제 중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빅데이터에서는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한 의미와 가치들을 어디에서 찾는가 봤더니만 이제는 크게 6개로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에서 홈페이지들을 막 이제 수집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정보. 이 검색 정보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달성군 도서관에 오늘 처음 왔는데 이 달성군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뭐 해야죠?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있으면 검색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목이 약간 따끔따끔한데 어디 가세요? 또 포털에 가가지고 검색부터 하세요. 이 검색이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큰 선거에서는 거의 이 검색 데이터가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사람들이 SNS에다가 뭔가 올리잖아요. 자, 크라우드 소싱은 뭐냐면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북대구 IC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저쪽에 칠곡 쪽으로 가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우회전해서 타야 되잖아요. 북대구 IC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옆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깜빡이 안 킨 것 때문에 다 테러공이 날아온 거야. 그럼 누가 신고했을까요? 뒤에 있는 누군가 신고한 거죠. 그게 크라우드 소싱이에요. 크라우드가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소싱은 정보원이야. 그래서 우선은 누군가가 사진 찍어가지고 정보원이 돼서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빅데이터, 크라우드 소싱. 우리 영남대학교 학생들이 코로나의 체온에 대해서 학교에서 다 조사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앱에 접속해서 알아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이게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이 크라우드 소싱은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빅데이터가 등재되던 2013년도에 같이 등재됐어요. 그만큼 이렇게 빅데이터를 보여주는데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용카드 데이터, 이 거래 데이터는 예전에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 수수료 가지고 사실은 먹고 살았어요. 그러는 이 신용카드 회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수수료보다 더 좋은 수익처가 생긴 거야. 이 신용카드 가지고 온 것들이 해당 상권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자기들이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 데이터 누가 살까요? 지자체 같은 데 사요. 저 같은 연구자들도 삽니다. 저 같은 연구자들도 근데 사고 싶은데 걔네들이 최소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 하던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한카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신한카드가 성공을 하니까 이거 다른 카드 회사들이 이게 데이터가 되면서 판매가 되고 이거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발주자로는 예컨대 우리 ATM 가운데 은행에 상관없이 현금 찾을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회사 가지고 후발주자로 하고 있고 그 거래 데이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모바일 신호는 뭐 집회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몇 명 왔니, 몇 명 안 왔니, 막 언론하고 해당 정당에서 얘기한 거 다 틀리는데 모바일 신호를 하면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지금 또 모바일 신호를 통해서 다 알죠. 이런 데이터들이 2010년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를 데이터로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고 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소위 얘기하는 그 이용 사례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니까 완전히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데이터의 출처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모바일 신호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전 세계적으로는 전염병이 돌거나 재난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아무도 안 살고 있다고 해서 적십자에서 구호 물품을 안 보냈어요. 그런데 모바일 신호가 거기서 잡히는 거예요.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잡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그 빅데이터는 정치 분야에서 많이 언급이 됐어요. 특히나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뉴욕타임스예요. 뉴욕타임스. 이게 누구죠, 이 사람? 미국 대통령 이번에 졌는 사람인데 트럼프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는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와이프한테 뭡니까 이겼었잖아. 근데 뉴욕타임스에서 여론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선거에서 무려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이길 확률이 85%나 많다고 했어요. 뉴욕타임스 전 세계적인 신문에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왜 이겼을까 봤더니만 이거는 뭐냐? 구글에서 사람들이 검색한 데이터예요. 검색한 데이터. 뭘 검색했을까?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뭐냐면은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뭐죠? 인종차별적인 거잖아.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많이 검색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실제로 투표를 많이 얻은 지역이에요. 두 개를 겹쳐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 촛불 집회에 관계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색을 했는 빈도가 지역마다 틀리더라. 또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홍준표 씨에 대한 검색량이 우리 영남 지역에 특히나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일부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구글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검색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시경, 파란 색깔, 연중 계속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검진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연말에 가까우니까 폭증해요. 왜? 연말 가기 전에 검진을 해야지.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건강보험검진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글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또 구글이라는 데이터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또 보여줘요. 이렇다 보니까 이 구글이라는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유용할 때가 많아요.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비교를 이제 많이 지켜하는데 여론조사가 왜 틀린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나면 여론조사는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때는 되게 정확했었어요. 근데 정확했는 것이 여론조사의 기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어. 분석하는 기법. 그럼 왜 정확해졌을까요? 왜냐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1930년대에 우리 박성태 여기 나이로비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넥타이를 정말 이제 좋은 걸 메고 오셨는데 멋진 넥타이였는데 이 넥타이 만든 회사가 1930년대에 우리 박성태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해. 그래서 넥타이를 구매하셨는 고객님이 넥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품평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이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해? 야, 이 넥타이 사는 사람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전화를 해? 난 정말 영광스러워. 그래서 이 넥타이에 대해서 자기가 품평을 막 해주겠죠. 지금 이 전화 한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론조사 회사입니다. 넥타이에 대해서 품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끊어버리겠죠. 바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분석 기법이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품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개표, 여러분들 보세요. 개표나 출구조사 왜 틀리겠어요? 일단 다가 서면 사람들이 인상 찡그리잖아요. 인상 찡그리면서 누구 찍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일부러 다른 사람 찍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품질의 문제예요. 또한 여론조사 회사들은 각 연령층마다 그렇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 풀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대 여성은 10명을 받아야 되고 60대 그렇죠? 여성은 우리가 5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60대 여성인데 60대 여성을 5명 다 찬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20대라고 버튼을 누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뭡니까? 내가 수당을 받아서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기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검색 좀 앞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 트럼프로 싫어하니까 트럼프하고 안 맞는 그런 단어들을 막 검색해야지. 밤새도록 막 검색하고 있겠어요. 한 개는 검색할 수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품질이 이렇게 해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보다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더 많이 신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구글에서 방탄소년단 대구에 왔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공연했는 거 아시죠? 공연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글에서 방탄소년단을 봤더니 2020년 12월 20일에 엄청나게 떴는 어디서 많이 떴는데 경상북도가 가장 많이 검색한 거야. 대구에서 지금 방탄소년단이 크리스마스 공연을 한다는데 왜 경상북도가 많이 떴을까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BTJ 열방센터 관련해가지고 문기 나왔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BTJ를 검색해야 되는데 잘못 쳐서 BTS를 한 거죠. BTS. 그러니까 이런 검색 데이터도 이런 것을 가를 수 있는, 억석을 가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과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공대생들, 이 데이터 갖고 와가지고 방탄소년단 경북에서 가장 많이 검색됐어요. 크리스마스 때 대구 공연을 해서 경상북도 사람들까지 관심을 가졌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틀리는 거예요. 왜? BTJ 예방센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 검색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있는 기술적인 절차만큼이나 뭔가의 어떤 가치를 하고 그것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고리즘 처리,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뭡니까? 이것을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한카드 같은 그런 회사들에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기획하고 그것을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문과 출신들이에요. 문과 출신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식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사실은 많이 해야 해요. 자, 그런 것을 가장 잘하는 기업이 뭐일까 봤더니 바로 넷플릭스라는 회사예요. 넷플릭스가 세계에서 가장 잘해. 근데 왜 잘하게 됐을까요? 넷플릭스가 왜 잘하게 됐을까요? 왜 잘해? 그 사람들은 일단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집에서 있는 리모트 컨트롤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KBS, MBC 막 2천억씩 적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KBS 대구 시청자 위원장을 2년이나 했는데 KBS 같은 직장에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는 저를 살 수가 없었어. 사고고시가 더 힘들었어. 왜냐하면 없는 인원이 더 적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막 2천억씩 적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보면 돈 벌고 넷플릭스는 그 차이가 뭐냐? KBS, MBC 같은 지상파 방송들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넷플릭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민감하네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 가면 이런 게 장르가 웹툰에 통해서 만드는 한국 드라마 이렇게까지 장르를 막 세분화시킨 거예요. 장르를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태원 클래스,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스윗홈이라고 해서 보셨나요? 스윗홈 넷플릭스에서 진짜 코로나와 비슷한 그것도 웹툰에 기초해 있는 거죠. 자, 그럼 웹툰 얘기 나왔으니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웹툰이라는 것은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 영어가 아니야. 영어는 카툰이야, 카툰. 아니면 애니메이션. 근데 웹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터넷에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웹하고 웹하고 카툰의 통합하면 콩글리시예요. 그런데 이 카툰은 사실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진 게 일본의 망가라고 하는 거. 망가. 사실 만화 일본식 영어예요. 망가. 이게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구글에서 이렇게 해봤어요. 구글 트렌드에서 사람들이 뭘 많이 전 세계에서 검색할까 했더니 막 빨간색. 역시 일본의 망가가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 여전히 망가를. K-팝 노란색 두 번째가 많았어. 그 다음에 웹툰, J-팝 이런 순서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 세계 GF로 비교가 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카테고리를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만 검색을 한 거야. 홈페이지만. 카테고리를 유튜브로 했어. 유튜브로 했더니만 역시나 K-팝이 노란색이 사람들이 더 많이. 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망가보다는 그렇죠? K-팝이 더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개만 비교해봤어요. 웹툰하고 망가. 예전에 망가가 어떻게 하죠? 그러나 웹툰, 우리나라 웹툰에 대한 관심도 보면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웹툰 이게 너무나 돈이 되니까 네이버도 지금 그죠? 진출했잖아요. 1조 원의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구글 트렌드에서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새로운 이제 전략들을 이제 얘기할 거예요. 넷플릭스도 이제 뒤에 가면 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면 경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뭔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김성태 이사장님한테 전화할 필요 없어. 넥타이 회사가 왜 전화할 필요 없어요? 소비자들의 후기를 분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통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의사결정을. 그래서 요새는 KYC라고 주로 얘기해요. VOC에서 KYC. VOC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자라는 거잖아. 듣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새는 너무나 더 많은 정크 데이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이즈 데이터가 많아요. 소위 알바 부대 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렇죠? 댓글 하나에 50원씩 이렇게 하고 하는 알바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KYC, 사람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먼저 들어야 된다. Know your customer. 이쪽으로 가면서 데이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은 좀 어려운 이야기도 작게는 좀 섞어서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좀 다양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많이 활용하느냐 보면 넘버원이 이거예요. 의사결정의 과학화. 의사결정의 과학화라는 얘기가 뭐냐. CEO가 한번 잘못 결정하면 그 회사 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대부분 이 의사결정의 과학화가 되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CEO가 누구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달라지죠. 자, 그럼 이 CEO 관계에 가지고 조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우리 나이가 51에 1971년생이에요. 근데 저는 구글 세대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구글에 아까 얘기했던 세르게이 브린 레이 페이지가 1973년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왠지 구글이 나하고 되게 잘 맞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나하고 조금 안 맞지만 그냥 쓰고 있어. 근데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는 198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CEO가 나랑 10년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왠지 안 맞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빌 게이츠는 몇 년? 1950년대생이에요. 빌 게이츠는 1950년대. 그러니까 CEO가 어떤 거에 따라서 요새 암호화폐, 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코인은 그 1994년생에 비타민 부테릭이라는 친구가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이 그래서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몇 년도생이냐에 따라서 그 IT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도서관에서 강의하지만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투자자라든가 이런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좀 나오고 SNS와 관계해가지고 어떤 회사가 앞으로 그러니까 그럼 제가 제품 트렌드라든가 트렌드 다 무시하고 CEO의 연령을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CEO 연령 그럼 지금 앞으로 누가 오세요? 90년대생들 그 다음에 2000년대생들이 하는 CEO들 해는 만들었던 제품들이 오세야겠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마찬가지로 1980년대생들이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2000년대생들 가르치거든요. 2000년대생들. 2000년대생들은 인스타그램 세대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생이 만든 제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띄는 제품 못 보잖아요. 90년대생까지 90년대생이 이제 코인이거든요. 코인.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이버는 장점은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많이 검색하는지 이거는 무슨 장점이냐. 네이버는 성별,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검색했는지 PC에서 검색했는지 이런 걸 잘 보여줘요. 아까 구글은 어떤 지역에서 검색했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네이버는 지역은 안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연령대, 모바일, PC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와요. 최근 네이버는 카드 데이터까지 무료로 줘요. 그 사이트에 가면 데이터에 네이버닷컴 달성군에 그러니까 50대들이 신용카드를 언제 말씀드렸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제공해줘요. 무료로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에 내는 것이 이제 이런 무료의 빅데이터 출처들,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 SK, 데이터 허브, 이런 데 가면 데이터들이 좋은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최근에 이제 그 집합금지가 있었잖아요. 집합금지. 집합금지가 언제 있어요? 연말에 생겼잖아요. 연말에 생겨서 연령대를 가지고서 어떤 연령대가 집합금지를 가장 많이 검색했을까를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연령대가 많이 검색해요? 20대, 30대 여성, 그 다음에 60대 이상의 여성, 60대 이상의 남성 세 그룹 가운데에서 12월달 이후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나서 네이버에서 2030 여성, 60 여성, 60 남성 어떤 계층이 받았어요? 60 여성 아닙니다. 60 남성이 가장 집합금지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하고 60 여성이 가장 적게 검색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에서 나가고 싶은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네? 60 남성들이 못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집에 나가고 싶으니까 집합금지 도대체 뭐고 어떻게 언제 풀리는지 계속 검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이 검색한 연령층이 2030 여성이에요. 60 여성들을 가장 적게 검색해요. 그만큼 인내심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 보고 알겠어요. 네. 진짜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시간 검색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되게 우리가 이제 많이 받는 이 실시간 검색이 이제는 포털 화면에서는 사라졌죠. 네이버에서. 왜? 예, 실시간 검색 가지고 이제 전쟁했잖아요. 조국 수호, 그렇죠? 조국 사태 하고 뭐 이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검색 가지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도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해서 네이버에서만 사라졌어요. 네이버에서만. 다른 데 가고 있어요. 네이트원 가고 있어요. 네이트원. 그래서 실검이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졌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뭘 많이 검색하는지는 여기 이제 네이버에 데이터 랩에 가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실검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이버가 이제 실검을 폐지하고 나니까 네이버가 1등 자리.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네이버를 써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한 명은 구글 써요. 또 한 명은 이제 그냥 네이트원이라든가 이런 다음이라든가 이런 거 쓰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네이버 쓰는 패턴이 당장에 달라지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 포털만 그 실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잖아요, 사실은.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네이버 페이도 하죠. 네이버에서 이제 식당 예약도 주문하죠. 그렇죠.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요새 스토어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빅데이터는 뭐냐면 댓글이에요. 댓글. 이 댓글이요. 하루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정말 넘버원이에요. 댓글을 보고 근데 특히 봐. 사람들 댓글에 정보적 유용성도 보면 어느 홈페이지, 인터넷 커뮤니티, SNS보다 포털에서 훨씬 더 정보적 유용성도 많다고 해요. 흥미도 포털에서 댓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털 댓글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댓글하고 내하고 의견 일치도도 보세요. 절반 정도 일치한다. 노란색이 보세요. 포털에서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자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댓글 분석을 요새는 많이 합니다. 댓글 분석이 너무 우리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요 이슈 지금 엄청나게 이제 뜨거운 이슈잖아요. 그래서 TBC에서 이제 우리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그 영남대 사이버 감성 연구소에 의뢰했어요. 여론조사는 찬성이 2배 나오고 있어요. 반대보다. 그래서 저보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세요 하길래 제가 여러 빅데이터 여러 출처들이 있잖아요. 여러 출처 가운데 어떤 출처를 볼까 했는데 댓글을 가지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론조사는 찬성이 2배였는데 댓글을 분석하니까 찬성이 2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안 나왔겠는데 이 이제 그 TBC에서 이 보도를 보고서 이제 단체장분들이 상당히 언짢아 하셨다고. 근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초반보다 여론조사에 찬성 반대가 거의 팽팽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댓글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댓글 달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분석했는데 이 댓글과 관계에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잘 봐야 돼요. 요새 너무나 빅데이터 분석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넘쳐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해요. 빅데이터 수업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관련된 뉴스 보도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 정보량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보세요. 정보량이라는 건 데이터의 양이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니까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슬처럼 그러니까 깨어진 구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안 깨어진 깨끗한 구슬도 있잖아요. 깨끗한 구슬만 잘 찾아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정보량 해놨는데 뉴스 기사하고 그 다음에 댓글을 합쳐놓은 거야. 근데 뉴스 기사는 그러면 공급자예요. 그다음에 댓글은 먼저 수요자잖아. 그러니까 공급했는 사람하고 수요자를 합쳐서 같이 정보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뉴스 기사가 댓글보다 더 많으면 뉴스 기사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결론이 틀려지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해봐야 되는데 요새 어떤 보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얘기하는 게 블로그를 내가 요새 잘 분석을 안 해요. 왜? 블로그
언급부가 대부분은 뉴스하고 브로그하고 큰 차별성이 없어요. 거의 다 복사나 붙여넣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말로 사람들의 목소리, VOC, 보이스 오브 컨슈머, 그 다음에 KYC, 당신의 고객을 알아라. 이는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의 출처가 문제를 끊임없이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나경원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처음 나온 건 아니라 지난번에 나왔는데 이제 졌었죠. 그러니까 나경원 씨가 이제 졌었는데 그때 이제 트위터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분석해서 이제 보여줬었어요. 그게 이제 2011년도였어요. 오세훈 씨가 이제 중도에서 그렇게 되고 나서 나경원 씨가 있는데 그때 트위터에서 나경원에 대한 언급량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래서 나경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어. 왜? 이 언급량은 부정적인 언급량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언급이 많다고 해서 정보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또 하나 이제 데이터에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출처가 이거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거 공공기관에 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뉴스들의 기사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여기 대구 내시경을 하면 언론에서 언급한 대구 내시경과 관계된 뉴스 기사들 그다음에 이런 단어 구름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렇죠. 이건 공급자 시각인 거죠. 뉴스 기사들의 시각. 이런 무료의 출처들을 가지고서 누구나 이제 하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논문을 쓸 수 있고. 자, 여기서 방문했던 그 빅카인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급했을까 봤더니 보세요. 2013년도에 방탄소년단이 2012년도에 결성됐거든요. 결성된 계기가 뭐였냐면 2012년도에 전 세계를 떠들썩했던 우리나라에 그래서 춤잘 추는 가수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싸이. 네, 싸이. 싸이가 우리나라에서 벌써 B급 가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그게 뭐냐 유튜브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 후반부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서 이제 방탄소년단 2012년도에 결성이 돼서 2013년도에 첫 선을 보였는데 이때부터 언급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공급자 뉴스 기사를 언제 많이 하면 17년도에 이제 뭐 지금 갑자기 뛰었어요. 왜? 이때 처음 해외에서 상을 받았어요. 방탄소년단 상을 받았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더라. 최근에 그렇죠? 계속 보다가 보니 계속 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뉴스 기사를 분석해서도 물론 이런 시그널들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뭐냐 앞서 얘기했던 빅카인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해서 지역은 또 색깔이 또 다르게 이제 표시하기도 이렇게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누구나가 최소한 빅데이터에 보니까 준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이런 그 단어 분석들을 이 시스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언론진흥재단 뉴스 기사. 자, 또 하나 이제 이런 뉴스 기사 그다음에 댓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분야를 알게 된 게 신용카드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용카드에는 또 재밌는 사례가 이런 거였어요. 마트에서 사람들이 주말에 어떤 것을 사는지 봤더니 맥주하고 그 다음에 애기 기저귀를 같이 사는 2030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트에 왜 그렇지? 전혀 이 조합이 안 맞는데 그럼 이거야? 이것도 안 되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이거야? 지금 이상한 파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였던 거야. 2030 남성들이 주말에 애기 기저귀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면서 뭐 사야 돼요? 자기를 위한 뭐 사야 되잖아요. 저도 애기가 6살이에요. 6살. 6살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 안 사지만은 진짜 거기까지는 힘들었어요. 뭐 심부름을 하기 많은데 그러면 사면서 보상심리, 보상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한 뭐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주말에 뭐 있어요? 야구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이거를 보면 누가 분석할 수 있어요? 이걸 이런 거 시각을 분석을 하려면 바로 문과생이 이 카드 데이터를 보면서 이것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해야 돼요.
신용카드 회사들에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최근에 뭘 샀는가 봤더니 막 치아를 미백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개인 PT라고 해가지고 많이 봤잖아요. 개인 PT라고 해서 이제 헬스클럽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이 사람이 이제 레이던스 호텔. 레이던스 호텔은 뭐냐면 서울에는 좀 있는데 대부분 해외는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안 살고 그러니까 월세방 안 살고 호텔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청년층한테 임대하면 되는지 아니냐. 그게 이제 레지던스 호텔이고 이런 걸 보면은 신용카드를 보고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뭘 마케팅해야 되겠어?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해외는 쿠폰이 되게 강해요. 미국에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 쿠폰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쿠폰 마케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러한 구매 패턴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고서 미리 예측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 마케팅. 와, 이거 같아, 이 사람 이용한다는 거야, 이용한다. 왜? 갑자기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멀쩡한 자기 집이 있는데 집 근처에 레지던스 호텔에 장미 투숙하게도 결제를 하고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이래서 예측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예측 마케팅. 이게 이제 카드 회사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드 회사들에서 이런 문과생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형태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이제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 빅데이터 팀을 만들었는데 6개월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팀원들을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빅데이터니까 컴퓨터 공학하고 있는 컴퓨터학과 한 명 뽑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잘 처리해야 되니까 수학하고 통계학과 한 명 뽑았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 또 이제 네트워크하고 하니까 또 한 명 뽑고요. 그래서 공대생 3명 뽑고요. 그 다음에 사무 이렇게 도와주는 여자 직원 교사를 한 명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간의 행동을, 사람의 행동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문과생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지만은 그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고 그 데이터로부터 저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가 없죠. 왜? 죄송한 얘기지만 공대생들은 일단 가이드라인대로 뭔가 하는 분들이지 이걸 기획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일단은 어떤 현상을 먼저 소수하고 그 다음에 왜인지 진단을 하고 사람들이 언제 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처방을 하는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